네, 대원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 2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늘 해주시는 장경상 프로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고 어젠가요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7일 있을 예정인데 이제 뭐 100일도 안 남았는데, 자 그런데 좀 잘 해오던 안철수가 조금 좀 마음이 좀 급해진 모양입니다. 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뭐 단일화 화두를 제안해 왔는데 요즘은 좀 치근덕거린다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급해진 겁니까? 글쎄 이제 저것이 단일화 화두를 계속 가져가고자 하는 어그로일 수도 있고, 저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안철수가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을 하는구나. 완벽하게 결국은 3자 대결 구도까지 염두에 두면서 단일화에 대한 소위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거구나. 그리고 안철수는 철수를 못 하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정계은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래서 결국 안철수의 지금 행위를 보면 단일화에 대한 간절함을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표시함으로 해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단일화의 실패. 불발에 있어서 책임론을 지금 비껴가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도 보여져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지지율에서 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이 지지율이 또 사실 뭐 꺼질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창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물 들어왔으니까 노를 잡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 그래서 완샷 경선을 하자는 이 어떤 자신의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3월로 갔을 때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황은 뭐 늘 유동적이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뭐 저것이 이제 뭐 전략적 판단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됐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단일화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안철수 입장에서는 뭐 필연적인 거죠. 근데 어느 타이밍에 어떤 형식으로 할지 이제 그런 것이 문제인데, 최근 약간 너무 이제 잦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너무 자주 한다라는 좀 뭐 어차피 저쪽이 이제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설 전까지는 자신의 레이스를 좀 더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국민들한테는 맞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단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설 전까지는 자신의 레이스를 보여줘야죠. 자기 생각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설 연휴가 끝난 다음에,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선 주자들 이제 4명이 이제 설 전에 이제 그 속에서 오픈이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속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저쪽도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월 한 하순쯤부터, 그러니까 설 이후부터 얘기해도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설 전에는 본인의 행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자 대결도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내년 3월 초 이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이 종료되고 나면,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도 한 30% 정도, 그리고 또 안철수도 뭐 한 30%, 그리고 민주당도 한 30%, 뭐 이렇게 구도가 짜여지면 그거 진짜 예측 불가능할 것 같은데, 3자 대결로 치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조급해 보이긴 하지만 일찌감치 다리를 불태우는 모양새예요. 퇴로를 완벽하게 끊는 모양새예요. 나는 이제 건너갈 때가, 난 돌아갈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막판까지 저게 어떤 협상을 이제 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안철수는 본인은 이제 끝까지 간다, 이제 이걸 갖다 이제 강하게 지금 내비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서울에 안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진행되고 있는 당내 경선이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자,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쭉 3월 초까지 이어진다 할지라도 생각보다 흥행도 저조하고, 마지막에 파이널로 후보가 정해졌는데 그 후보가 간신히 뭐 다른 정당의 후보랑 해보니까 뭐 한 10%를 넘는 수준, 뭐 15% 전후, 뭐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낭패 아닙니까? 그러면 낭패죠. 왜냐하면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을 비토하는 여론이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그렇죠, 강하죠.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잔치상 벌려놓고 다 해서 오세훈 제끼고 나경원이 됐다 치는데, 막상 뭐 박영선, 안철수, 뭐 그다음에 나경원 뭐 등등등 해서 세워서 딱 해보니까 웬걸 박영선 30, 안철수 30, 뭐 나경원 18,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황당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 그 경선을 뜨겁게 달궈야 되는데 지금 경선을 네. 세팅하고 롤 세팅을 하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보면 네네. 경선을 자꾸 쉽게 만드는 쪽으로 가요. 아. 뭘 하지 마라, 뭐 상호 비방하지 마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긴 한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끼리 앉아서 남욕하는 거 하면 재미없어요. 네. 사실. 그렇죠. 사람이 토론하는데 4명이 쭈러리 앉아가지고 맨 문재인만 욕하면 재밌겠어요? 우리 얘기를 해야죠. 우리 서로가 얘기를. 네. 논쟁을 좀 벌이고 네. 서로가 좀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하면 네. 사실 이거는 달궈지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나와서 오세훈 후보가 나와서 김종인 당신 때문에 당이 완전히 망했어 뭐 이런 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하고 말이죠. 나경원은 오세훈을 상대로 해서 당신의 네. 자격 없음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네. 얘기를 못하면 나경원 왜 나왔어요? 하긴 하는데 되게 작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당에서 네. 자꾸 지금 겁을 줘서 그래요. 예.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후보들끼리 상호 비방하지 말라고. 그건 비방이 아니라 근데 옳은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부산은 그거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서울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울은 우리끼리 좀 치고받고 하지 않으면 관심을 못 끌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더 강한 야당의 그 야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경원은 지금 그걸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차라리 그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우리 색깔을 분명하게 해서 나가자. 네네. 그러면 그렇죠. 자기는 그걸 주야장창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오세훈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아까 뭐 중간적인 어떤 그런 거 해야 된다라든가 뭐 하면 그렇게 붙어줘야. 그렇죠. 그렇게 붙어줘야 쇳소리가 나고 흥행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얼굴만 보고서 흥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잘났네 그리고 끝나는 거지. 자꾸 이제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히는 접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훈장 선생님이 회초리 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기 나경원 학생, 오세훈 학생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이제 그렇게 되면 네. 그럼 일종의 이제 이게 지도 대국이 돼요. 지도 경선이 돼. 지도 경선. 자율 경선이 네. 아니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도자가 계신 정당이 되는군요. 그러면 네. 그게 그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없어요. 누가 지도 대국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사실은 아무리 서울시장 선거라고 할지라도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큰 선거라서 전국 단위로 사실 관심이 집중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뭐 당원들도 그렇고 지금 서울 시민들도 국민의힘이 경선을 해? 그리고 누가 컷오프 됐는지 누가 뭐 통과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그런 부분, 당이 이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긴 한데 네네. 아직까지도 이 소위 얘기해서 어른들이 네. 본인들의 경험만 믿고 본인들의 감만 믿고 선거를 낙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필패의 징후인데요. 필패의 징후예요. 자, 어쨌든 3월 초에 단일화 논의를 시작한다고 뭐 하니까 단일화 논의는 할 겁니다. 뭐 그게 성사되든 불발되든.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불발돼서 3자 대결 구도로 간다. 이랬을 경우에 누가 되는 게 제일 유리한가? 아니면 성사됐을 경우에도 누가 후보가 되는 게 가장 유리한가는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는 뭐 네. 지금 현 시점에서의 유권리라기보다 길게 보고 내년 대선까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선거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네. 대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주권자의 몫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간판으로 네. 참 이 대선을 치른다는 게 지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서울시장 선거도 서울시장 선거를 그렇죠. 그렇게 치르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숫자가 그래요.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숫자가 네. 선질적으로 그래요. 네. 국민의힘 후보가 간판을 들고 나가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지지층이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있죠. 학교로 네. 모아가지고 네. 가기에는 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일화라는 걸 통해서 그 부분을 극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해소시키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일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일단은 그거는 되게 옅어지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라 하더라도.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돌파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가 나오기보다는 그 안철수가 나오는 것이 전략적으로 보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됩니다. 그렇죠. 선거 구도상으로는 당연히 유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 다음 대선까지 가는데도 이 정당의 유연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안철수가 후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된다, 서울시장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야권 전체는 완연하게 재편을 되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의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긍정적인 방향 재편을 가는데 그렇게 재편이 되면 그것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내년도. 그 이후에 총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야권 전체가 하나의 텐트 속에서 조금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텐트 속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거죠. 명분도 확보하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전국으로 대선 전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 안철수가 좋긴 한데 그거는 이제 뭐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누가 되느냐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정당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서 단일화 과정을 그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롯이 좀 후보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뽑히는 후보자가 좀 더 큰 생각으로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좀 염두에 두면서 국민들의 좀 바람을 염두에 두면서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속에서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고 아마 그것이 본인 스스로가 후보가 되는데 더 유리할 거예요. 그렇죠. 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그 서울시장 같은 경우 컷오프가 돼서 지금 나오는 분들이 뭐 김근식, 오세훈, 나경원, 김선동, 뭐 조은희 뭐 이런 분들인데 자, 이 나경원하고 오세훈 두 사람의 싸움에서 장프로님은 누가 더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현재로서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오세훈 의원의 그 헛발질로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 초반 승세는 잡았어요. 그렇군요. 초반세는 확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빅데이터 관련된 분석하는 분들하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뭐 하다가 이제 서울시장 관련된 걸 이제 테스트 삼아서 뭘 해봤는데 물론 뭐 그 소위에서 댓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언급되는 거라든가 이런 양은 총량은 뭐 안철수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출마 선언 이후에 급속도로 지금 나경원 의원은 올라가고 있어요. 치고 올라가고 있다. 급속도로.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게 변화가 별로 안 보여요. 오세훈 시장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다음 대선 출마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제 없죠. 이제는 없죠? 은퇴죠. 은퇴입니다. 은퇴 이제. 다행이다. 또 한 명이라도 은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 지금 흐름상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훨씬 나경원 의원이 조금 확실하게 지금 반발자가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끝으로 안철수가 지금 해야 될 일 한 가지만 있다면, 한 가지만 주문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역시나. 근데 여전히 안철수 그 후보가 서울시장으로서 뭘 하겠다고 하는 속에서 컨셉 자체는 아직 안 내놨어요. 그렇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오늘 지금 박영선의 걸로 봐서는 박영선이 이제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높죠. 그 좀 컨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지금 뭐가 문제다라는 부분들은 짚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인이 서울시장으로서 이 서울시의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겨냥한 속에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나의 기본적인 소위 컨셉이 뭔지 뭘 가지고 나는 무기를 삼을 건지 이거는 아직 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설전에 뭐 지금 이 행보 뒤에 보여주든가 최종적인 결론으로 보여주든가 아니면 중간에 뭐 좀 보여주든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한 번 정도는 정리된 상태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안철수 대표가 지금 지난번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실언이라고 치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서울시에 들어가서도 과거 했었던 무슨 서울시의 이른바 적폐, 신적폐 이런 거 청산하고 하는 거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여전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도드라지게 부각하고 그런 거와 맞서서 싸운다. 이 대항마 이미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그렇죠. 하면서 한편으로 서울시 디자인을 얘기하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네. 바로 그런 부분이 네. 왜 이제 저런 분들을 제가 겪어봐서 그러니까 옛날 이회창 총재도 그렇고 뭐 예. 저런 분들을 좀 겪어보게 되면 네. 그런 부분들을 되게 꺼려해요.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공격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꺼려요. 근데 본인이 지지를 받고 있는 거에 근본 자원이 동력이 어디서 확보되는지를 그거는 망각하는 행위예요. 그건 반문이라고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래서 그 말로 그냥 맨날 문재인이 싫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할 건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을 때리면서 자기가 문재인과 좀 결이 다른 방식의 뭐 디자인 플랜을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셉, 그러니까 소위 해서 네. 레토릭이 될 수 있지만 컨셉과 구체적인 정책 한두 가지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방법론상의 문제예요. 그런 네네. 것들은 크게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본질적으로. 우리가 과거처럼 무슨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처럼 청계천을 만든다 이런 거대한 토목공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네. 이제 뭐 다 저기 지하철 지하하고 뭐 여러 가지에서 이제 상부를 뭐 집을 짓겠다고 집 짓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들 하죠. 다들. 그렇죠. 네. 저쪽에 뭐 저기 강변북로 그다음에 올림픽대로 여기 뭐 덮고 거기다 뭐 집을 올린다 이런 얘기도 벌써 한 10년 20년 전부터 나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얘기 안 해도 네. 그냥 하겠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갈 뿐이지. 돈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게 지하화한다는 게. 근데 그게 땅을 사는 것보다는 돈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는 네. 뭐냐면 지하화한다는 게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상보다 지하가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물론 지금은 공법이 발달돼 가지고 예. 그거 한데 일단은 지하로 들어가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유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말이 그거 아직 그 소액에서 거기다 건물을 올려서 그 진동까지 감안하면 네. 지하에 얕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깊이 들어가야 되죠. 네, 지금 이제 9호선 레벨로 들어가야 돼요. 오, 그럼 뭐 한강을 갖다 한강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1호선이. 100m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9호선하고 같은 깊이로 들어가야 돼요. 9호선이 한강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죠. 예. 들어가죠. 네. 나중에 뚫린 것들이 다 한강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3호선까지도 다 지상이잖아요. 예, 그렇죠. 한강은. 네. 그러니까 한강을 넘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강에 맞춰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갑자기 이거 뚝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절벽처럼 그렇죠. 지하철은 그렇게 못 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저 뒤에 뭐 도봉구 여기서부터 그렇지. 네. 지하를 판다 그러면 지하 자체가 깊게 들어가서 이동해야지 갑자기 한강 앞에서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맞네요. 공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 끝으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산시장 판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부산시장 1, 2위는 박형준과 지금 이현주. 박형준이 좀 앞서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19.1% 이게 어디 조사였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조사였던 것 같은데 TV조선하고 조선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였는데 박형준 19.1%, 여야를 다 이제 막론하고 했습니다. 이현주가 이제 10.1%, 그리고 김영춘이 9.9% 이렇게 3강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진복, 박성훈, 뭐 쭉쭉쭉 박민식, 그 다음에 유기준,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떻게 보십니까? 박형준이 진짜 부산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현실적으로는 당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네네. 당내 후보가 된다 그러면 현재 분위기상으로 보면 부산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볼 때. 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뭐 지금 전체적으로 여권이 지금 회복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좀 민주당이 좀 앞선다는 뭐 그런 조사들도 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기류들이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거든요. 서울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데. 근데 제가 이거 보면요, 여기 김영춘 대 박형준 대 김영춘 이 구도로 가면 이거 박빙으로 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전폭적으로 뭐 부산을 향해서 이런저런 선물을 주겠노라 이렇게 공약을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청와대와 민주당이 다 완전히 그냥 동원돼서 파죽지세로 지금 부산 선거를 전폭 지원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네. 야당은 기본적으로 반문이라고 하는 바람 선거,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선거를 치러야지만 쉽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쪼개가지고 부산은 부산, 서울은 서울 이래가지고 부산에서는 부산 발전론 가지고 싸우고 서울은 뭐 서울의 부동산 문제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 선거 어려워지죠. 예, 선거가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지고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두 개 선거에서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식의 이런 거래 형태의 결과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야권 지지 성향들은 서울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그건 부수적인 문제고 본질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보여주러 가는 거거든요. 예. 문재인이 싫어요 이 감정을 보여주러 가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그냥 내가 싫어요만 클릭했는데 확실하게 내가 이 선거 도장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혼내주는 거거든. 지금까지는 너 혼내줄까 말만 했는데 확실하게 회초를 들고 혼내주는 거예요. 근데 선거 국면이 그렇게 안 가버리면 내가 투표장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분위기를 끌고 가야 돼요. 반문, 심판론. 문재인 그 심판론으로. 끌고 가야 돼요. 어렵더라도 그 국면으로 가야 돼. 근데 여당이 전혀 다른 걸로 이 판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틀려고 하죠. 지역 여당은 완전 판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지역 발전론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문제 그 해결. 그래서 결국은 백신 정국과 이 지금 현재 속에서 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국면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야권한테 점점 불리한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박형준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전 의원 교수님도 되게 좀 덜 공격적인 성향이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주의니까.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얘기하는데 카리스마는 없고 부드러움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뭐 후보들한테 그런 걸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당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데는 뭔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선거들을 구성해야 되고 뭐 서울에 있는 안철수 안 선생님도 뭔가 좀 그거를 끊임없이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군요. 자꾸 자기 원래 자기 고집만 피우면 안 되고 도돌이표로 가면 곤란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투표장에 갈 이유를 못 찾아요. 그래서 자꾸 좀 불안한 게 있어요. 안철수. 늘 말씀드리는 선거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투표장에 가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표장에 갈 이유를 명확하게 찾아야 돼요. 그렇죠,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근데 점점점 야당이 그걸 잃어가고 여당은 그걸 회복해 간다 그러면 선거는 언제나 플러스 마이너스 5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10% 이긴다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5죠. 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저는 설 지나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봐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봐요. 설 민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설 직전까지 확실하게 자기 칼라들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특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서울 시민들이 뭘 지금 선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건지를 담아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것이 같이 이렇게 동조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그 사람을 위해서 투표장에 가지. 그렇지 않으면 되게 투표장에 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오늘 주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조금씩 좀 조바심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또 그 파트너 또 연대의 대상이 될 국민의힘은 어떻게 당내 경선을 치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장경상 프로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